Europe has been losing share of global GDP down from 25% in 1990 to 14% today. If the United States was in trouble, do you think they're going to come and protect us? I'm not so sure. If you don't pay your bills, we're not going to participate. We're not going to protect you. 그리고 막연히 딱 유럽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부유하고 여유롭고 이런 이미지가 굉장히 강했거든요. 근데 영상을 보고 나니까 제가 알던 모습이랑 많이 달라서 조금 당황했어요. 선생님, 우리가 옛날부터 그렇게 말 많이 했잖아요. 저 유럽 같은 선진국들에 보면 말이야 이렇게 많이 했었는데 이제 지금 보면 상황이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민상 씨 말대로 여러 나라가 교과서처럼 삼던 것이 유럽 국가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유럽이 처한 상황은 그리 녹록지가 않습니다. 먼저 영국이 겪고 있는 문제를 들여다보죠. 이 통계를 한번 볼까요? 뭐죠? 인구수도 아니고 이거 뭐예요? 저게 혹시 우울증? 우울증? 설마 뭘로 먹고 살지 좀 진로에 대한 그런 고민 많이 있는 거 명이야? 그런 건가요? 16세, 20세에서 9만 7천 명. 유빈 씨가 나이대가 사실 비슷한 분들이 딱 많은데 뭐 해당이 됐네요. 청년 쪽이니까 취업이나 진로 같은 고민일 것 같은데 진로. 지가 일자리 없는 사람들. 약간 그런 거지 않을까? 저희 정답이 있나요? 네, 보여드린 통계는 영국인의 국제 이주 현황입니다. 어이? 나가는 거? 통계가 보여주듯이 지난해에만 16살서부터 34살 사이 영국 청년 중 약 18만 명이 영국을 떠난 것을 알 수 있죠. 과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인구 문제랑 관계 있지 않아요? 이 청년층이 계속 빠져나가니까 그만큼 일자리 지금 채우지 않고 뭐 일할 기회 많은데 이 나라 잘 들어가지 않고 이 한국 그 인구 문제랑 비슷할 수도 있겠네요. 인력 유출. 네, 맞습니다. 젊은 영국인들이 한 해 18만 명이나 빠져나간다는 것은 영국의 노동력이 급격히 줄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노동력이. 돈을 벌 수 있는 인구가 대거 사라지니까 세수가 줄고 재정 압박은 심화될 수밖에 없죠. 제가 이 차트를 보고 느끼는 건 특히 16세, 34세면 뭐 이제 막 돈을 가장 벌기 위해서 일자리를 뛰어들어야 될 나이인데 게다가 막 성장할 그런 젊은 인재로 보이는데 딱 그 구간이 너무 많이 나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실제로 이렇게 떠나는 영국 청년들 가운데 의사, 교사, 금융, IT 분야의 전문 인력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전문직. 2024년 한 해에만 4천 명이 넘는 젊은 의사들이 영국을 떠났고요. 왜요? 이들이 어디로 갔을까요? 세금이 없고 인센티브가 좋은 두바이로 이주한 전문직 인력은 400%나 늘었다고 합니다. 두바이로. 그냥 유럽 주변의 국가들로 가는 게 아니고 두바이로 가고 네, 있는 거. 아예 멀리 가는 거죠. 생각도 못해요. 너무 의외인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특히 영국이 자랑하는 금융 분야에서도 인재 부족 현상이 생기고 있는데 이 같은 인재 유출, 브레인 드레인이라고 하죠. 이런 현상은 자체 경쟁력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심각하네요. 이쯤 되면 이제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젊은이들 도대체 왜 빠져나가는 겁니까? 뭐 다양하고 복잡한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는 거는 아무래도 네. 임금 문제입니다. 아, 제일 중요하지. 아. 야, 연봉 많이 줄 것 같은데. 그래. 영국인데. 네, 지난해 영국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12.21파운드, 우리 돈으로는 약 2만 4천 원 수준이었는데요. 올해는 12.71파운드로 조금 인상됐지만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하려면 실질적으로 13.45파운드 정도는 받아야지 그나마 살 수 있다고 하니까요. 한마디로 일을 해도 기본적인 생활이
안 된다는 게 치명적인 문제죠. 생활도 안 되는 수준. 생활이 안 된다라는 거는 진짜 체감이 확 될 것 같은 게 영국에 사시는 분들이 임대료가 너무 비싸서 살기가 힘들다 막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걸 봤어요. 네, 맞아요. 유럽의 주택 임대료 무서운 거는 유명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영국은 특히 사악하죠. 유럽연합의 평균 임대료가 지난해 기준 연 3% 정도 상승한 반면에 영국은 8.7%까지 올랐고 런던은 무려 11%가 올랐습니다. 무서울 만하죠. 많이 올랐다. 그럼 사실은 거기서 가장 취약한 게 청년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an increase, especially compared with inflation of cost of living. About 8 years ago, I rented with a friend. It was manageable and we weren't on high salaries. Looking now, I think it's maybe 30 or 40% higher than it was 7 or 8 years ago. But the salary hasn't increased much either. 물가에 비해서 임금은 낮고 주거비는 상승하는데 인플레이션은 계속 발생하다 보니까 안정적인 생활을 어렵게 만들고 세금도 높다고 느껴지는 거죠. 자연스럽게 청년 세대들은 청년 대탈출이라는 사회 현상으로 드러난 겁니다. 먹고 살 걱정이 많겠어. 영국의 청년 탈출 현상이 당장 영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은 미미해 보이지만 정말 장기적 현상으로 가면은 영국이 자랑하는 강대국으로서의 명예를 위협하는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네요. 진짜 저희가 사실 영국하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알고 있다가 몇 년 전에 영국이 가난해진다는 수업을 듣고 충격에 빠졌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영국만이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유럽에 지금 상황이 안 좋은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영국뿐 아니라 독일은 유럽의 돈줄이자 산업 엔진이었는데 유럽의 엔진이라고 불리는 독일도 숨이 가쁜 상황입니다. 자, 혹시 여기가 어딘지 아시겠어요? 자동차가 보입니다. 벤츠 아닌가? 틀렸나? 3개 중에 찍었는데. 네. 유럽차, 비싼 그러면 차. 동그라미 4개 아우디? 독일의 국민차라고 불리죠. 그 독일 드레스덴에 있는 복스바겐 공장입니다. 복스베겐. 그런데 지난 12월에 이 공장은 결국 폐쇄됐습니다. 폭스바겐이요? 유명한 그 차? 그러게. 우리나라로 따지면 현대 기아차가 공장이 없어진 그런 느낌 아닌가요? 오, 그러면 엄청 큰데. 네, 복스바겐은 유럽 자동차 시장 점유율 1위에 빛나는 독일의 명차 브랜드고요. 드레스덴에 있는 이 공장에서 연간 20만 대 가량을 생산해 왔지만 최악의 실적을 기록하면서 88년 역사상 처음으로 독일 내 공장 폐쇄를 결정했습니다. 복스바겐과 함께 BMW와 벤츠 역시 지난해 3분기 영업이익이 80% 가까이 감소하면서 2009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같은 실적 악화는 자동차 공장의 폐쇄, 논의와 구조 조정으로 이어지고 있죠. 독일 자동차 산업이 타격을 받으니까 타이어 업체 같은 관련 기업들도 줄줄이 영향을 받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독일의 최대 조선 기업인 마이어베르프트나 중공업 분야의 강자인 티센크루프 같은 회사들도 실적 부진으로 인한 재정 문제, 노사 갈등 등 기업 내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각하다. 어떻게 뭐지? 근데 독일하면 정말 상징적으로 생각이 나는 게 자동차잖아요. 근데 현재 계신 분들도 굉장히 충격적일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상황이 안 좋아지게 된 이유가 뭘까요? 그 자동차 산업뿐 아니라 독일의 제조업은 전통적으로 에너지 집약적인 산업이었기 때문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급등한 에너지 가격이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독일의 제조업은 중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최근 중국이 빠르게 전기차로 전환을 하면서 그 시장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독일 명차 브랜드의 이 전기차 전환이 상대적으로 늦어지면서 경쟁력이 악화됐습니다.
제가 예전에 영상도 만든 적이 있었는데 물론 영국, 독일도 문제지만 뭐 프랑스 같은 경우는 뭐 한 해가 멀다 하고 이제 시위가 나오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유럽 부유와 번영의 상징 같은 나라였는데 프랑스가 상황이 또 안 좋다는 것도 굉장히 놀랍더라고요. 네, 요즘 프랑스 재정 위기에 관한 기사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는데요. 한 외신이 보도한 기사를 한번 볼까요? 네. 프랑스가 이탈리아를 대신해서 유럽 재정난의 대표 주자가 됐다는 제목의 아주 불명예스러운 기사인데 이 기사가 날 즈음 신용평가사 피치가 프랑스의 신용 등급을 기존의 AA-에서 한국보다 낮은 A+로 낮췄고 10월 달에는 무디스가 프랑스의 국가 신용 등급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을 하니까 프랑스의 재무장관은 이러다가 조만간 국제통화기금 IMF의 개입이 필요할지 모른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프랑스가요? 네. 이야. 약간 부자 나라 느낌이잖아요. 뭔가 대단한 나라지. 그럼요. 고급 명품이 많은 나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 신용 등급이 낮아졌다는 것도 놀라운데 지금 IMF 이야기까지 나온다는 게 저는 좀 많이 충격적인데요. 네, 먼저 프랑스의 재정 적자가 너무 높아요. 2025년 기준 프랑스의 공공부채는 약 3조 5천억 유로, 우리 돈으로는 약 6천조에 달하는 액수입니다. 6천조. 프랑스의 이 같은 재정난의 원인 중 하나로 꼽는 거는 높은 공공지출에 있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복지 같은 건가요? 그렇죠. 프랑스는 유럽 내에서도 연금이나 의료, 실업급여 등 사회보장 지출이 굉장히 높은 나라입니다. 거기다가 평균 기대 수명이 상승하고 고령화가 심화되니까 연금 구조에 한계가 드러나게 됐습니다. Des moments où vous avez de moins en moins d'actifs et de plus en plus de retraités, si vous voulez que le pacte entre les générations soit juste, il faut procéder à cette réforme. Nous devons contenir l'accroissement quasi mécanique des charges au moins à hauteur de 40 milliards d'euros. J'ai 33 ans d'ancienneté à la Poste. Je gagne un salaire de 1 400 € net. Donc c'est la galère. On n'arrive pas à faire les fins de mois. Fatiguée. J'aimerais bien profiter un petit peu aussi de mes enfants, d'avoir un peu de temps de vivre. 그래, 나도 그 뉴스는 본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왜냐면 연금 갖고 말 많았잖아. 그런데 그때쯤인가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반발 커서 그럼 실패했었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오늘날 프랑스의 재정난은 고복지, 저성장 구조가 장기간 누적된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못 받쳐주는 거네. 유지 안 돼. 물론 이 부채를 줄이기 위해 정치권에서 다양한 정책을 내놨지만 국가 지원과 지출을 줄인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번 늘어나면. 그럼요. 지금까지 복지를 누리던 국민들이 순순히 따를 리도 없고요. 네. 과도한 복지와 대안 없는 방만한 정책을 펼친 정부의 책임도 굉장히 무겁습니다. 국민 권리와 복지 정책의 충돌, 이 문제는 정말 쉽게 풀기 어려운 난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우리도 그렇고. 선생님, 영국 아파요, 독일 아파요, 프랑스 아파요. 다 아프네요. 전반적으로. 병원이 꽉 찼네요. 네, 거의 모든 복지국가 모델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렇다면은 유럽은 어쩌다 이런 벽에 부딪히게 된 걸까요? 오랜 시간 유럽에 대해서 연구해온 학자로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을 사자성어로 풀어보자면은 뭡니까? 좋네요. 내우외환입니다. 뇌우외환. 내우. 그 안에서도 힘들고 밖에서도 무서운 지금 이런 안팎이. 네, 안팎이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아이고야. 그리고 유럽의 내우외환이 눈덩이처럼 커지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습니다. 역시 전쟁이구나. Early this morning, Russian troops invaded Ukraine. I call on Russia to immediately stop the violence and to withdraw its troops from Ukraine's territory. Was ist ein durch nichts zu rechtfertigender Angriff auf ein unabhängiges Land, auf die Friedensordnung in Europa und in der Welt. Nous appuierons l'Ukraine sans hésiter et nous prendrons toutes nos responsabilités pour protéger la souveraineté et la sécurité
de nos alliés européens. 근심은 해소될 수 있을까? 해소됐으면 좋겠네요. 제가 벌써 이거 생각 함께 하면서 몇 번째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처음에 전쟁 안 난다 그랬다가 에이 설마 했는데 전쟁 나기 시작해서 그래도 금방 끝날 거다 이랬다가 1년, 2년, 5년이 됐습니다. 이걸 5번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해마다. 지긋지긋하네요. 네. 아이고. 약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정말 전 세계가 다 이제 근심 걱정을 하면서 보고 있지만 유럽은 특히나 또 걱정이 클 것 같기도 해요. 네, 유럽은 전쟁의 당사국들입니다. 과거 세계 경제의 호황으로 수면 아래 감춰져 있었던 유럽의 약점이 첫 번째로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실상이 드러나기 시작했는데요. 정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니까 유럽의 환부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산업 경쟁력을 회복할 전환의 속도마저도 그다지 내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네.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리자면요. 여러분 혹시 지금 당장 떠오르는 유럽의 대표 AI 기업이 있나요? AI요? 유럽에? 아 그러네. 미국하고 유럽에 미국 좀 아는데. 중국하고 이런 데만 있고. AI 뭐 하나 프랑스에 뭐 있을까 말까라고까지만 들었는데 네, 기억이 안 나요. 있겠죠? 제가 이번에 스페인 MWC 가서 그 AI 기업들을 봤는데 뭐게 있을까냐? 미국, 중국, 한국 기업들이 네, 맞습니다. 가득하고 유럽 기업들은 그냥 통신 회사들만 뭐 6G 뭐 이런 거밖에 기억이 안 나요. 눈에 띈 게 없었다. 네, 눈에 띈 게 잘 없었어요. 의외로. 네, 뉴욕 증시에서 강세를 기록한 7종목을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고 부르는데요. 여기 보시다시피요. 유럽 기업은 아미국 아닙니까?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미국은 AI를 선도해 나가고 중국은 플랫폼과 국가 전략을 결합하면서 과학기술의 인해 전술을 펼치고 있는 와중에 유럽은 여전히 산업 경쟁과 공급망을 통제하고 환경과 기후 문제 같은 규제에 치중한 의제들을 더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규제는 필요합니다. 필요하지만 강력한 규제에 비해서 유럽의 자본시장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고요. 제조업 부분의 기업 규모도 그렇게 크지 않아서